취준생이라면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쯤은 했을 법한 그곳에 가고 싶다. 월요일 일부에서는요, 채용 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소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합격을 부르는 취업 스킬 전수자, 우리 취준생들의 영원한 취업 멘토죠.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면접 잘 보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것을 계획해서 하려고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동기부여, 성취감 계속 좀 받으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영입니다. 네, 이렇게 응원 한마디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네. 저는 사실 조금 생소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선호하는 기업일까요? 일단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군요. 네, 취준생분들한테도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요. 금융공기업이죠. 특히나 주택금융 쪽에 조금 포커싱 돼 있어서 아마 이쪽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여기를 굉장히 가고 싶었었는데 제가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기 전에 네.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아시면 좋을 내용, 바로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신지 두 분한테 제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진짜 네. 모르겠네요. 땡땡 공사가 있고 땡땡 공단이 있어요. 있죠. 가만히 네. 보면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름만 네. 다르게 하는 거 아닐까요? 같은 거의 성격일 수도 있죠. 네. 저도 들어는 봤는데 네. 어떤 차이가 정확히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둘 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겠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뭐 공익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조금 내야 된다라는 측면과 어떤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오늘 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공사로 끝나죠.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아니면 한국전력공사 등등 공사로 끝나는 기업들은 그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정책상 또는 사회 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만든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하시는 쪽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꼭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건 아닌데 의외로 외부 면접관 분들이 혹시 공사와 공단의 차이를 알고 있냐부터 물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을 지원하실 텐데 공사인지 공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일종의 이익 창출이라는 회사의 성격을 좀 더 가지고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알아볼 곳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캐치프레이즈를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택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조금 알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무슨 말인지 좀 약간 모르는 서민 주거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유동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 신용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업무, 역시 보증이죠. 이런 걸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 사람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일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기업 소개부터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네. 쌤이 나오셨으니까 항상 강조하신 CEO 메시지부터 네. 좀 전해주시죠. 네, CEO 메시지가 조금 긴데요. 제가 포인트를 두고 좀 차분히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설립일이 나옵니다. 설립 연도가 2004년도에 설립됐어요. 국민의 주거복지 양상,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입니다.
집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해피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돈을 빌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눠내면 좋겠죠. 그래서 장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란 게 있는데 고정금리는 내가 이자를 똑같은 이자를 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고정금리의 이자가 내가 부담이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변동금리가 유리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금리가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즉 첫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어떻게?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으로. 두 번째 갈게요. 개인과 사업자에게는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첫 번째 것과 비슷하긴 한데 두 번째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싱 맞추실 것은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어떤 겁니까? 전세자금이나 중도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를 둔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쪽도 매매는 되긴 하는데 전세 쪽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쪽의 역할인 거고요. 또한 주택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5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택연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에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은 특히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부동산 자산은 현금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 15억짜리 자산가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생활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좀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영모기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예전엔 60세 이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나이가 많다 해서 55세로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택연금 제도고요. 이것이 바로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즉 CEO 메시지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CEO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주거와 관련된 정말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사업 분야를 알아볼까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크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택 보증입니다. 아까 제가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할 때 그 개인한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서현 씨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서현 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 신용을 담보해 주는 곳이 특히나 주택 쪽에 관계된 곳이 바로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로 해서 종신연금이다. 즉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내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 옅어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셔서 받고 계세요. 네, 굉장히 좀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유동화증권은 묶을게요. 자, 주택담보대출은 뭐 하는 거냐면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거기서 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오지? 자, 여러분들 유동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서현 씨가 주택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미정 씨가 은행이에요. 네. 유미정이랑 은행 가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에서는 미정 씨가 대출을 해줘요. 그래, 너 1억 받아라. 미정 씨 같은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1억을 역시 유동화해야 되겠죠. 근데 은행이 우리 서현 씨처럼 한 명한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이 돈을 은행은 어딘가에다가 뭐 돌려야 될 거고 운용을 해야 될 건데 이 돈을 운영해 주는 곳이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제가 주택금융공사면 제가 그거를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하냐? 이 채권을 사서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서연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집을 샀다. 이런 것들이 매달 저분이 한 달에 20만 원씩 낼 거니까 네가 이 채권을 가져가면 이 증권을 가져가면 네가 한 달에 얼마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동화하는 겁니다. 즉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하기가 쉽게 만든다는 것이 유동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를 중개해 주는 거예요. 사실 서현 씨랑 저랑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 은행이 껴서 네가 나한테 일단 줘.
내가 이건 저쪽에 양도할게라고 해서 은행은 중간에 서서 중개 수수료를 먹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구매하실 때, 특히 처음 집을 사실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쓰실 텐데, 그런 거 보면 실제 돈을 주는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마 저는 이거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기 나와 있는 뭐 MBS, MBB라고 해서 유동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이 현금화를 쉽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고, 조금 검색창에 찾아보신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일을 하는 일들을 찾아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쏙쏙 와닿는 게 네. 방점은 주택이긴 하지만 왜 금융공사라고 하는지 네.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세부 전략과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전략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과제들을 제가 좀 그냥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주기 맞춤형 포용적 주택금융 플랫폼 구축. 말이 되게 어렵네요. 네. 자, 이건 뭐냐면은 생애주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집을 갖는다면 너무나 해피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무주택 서민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일단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실수요자한테 집 사게 해주겠다. 네. 실수요자들한테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고령층, 아까 말씀드렸죠. 집은 있는데 돈이 안 돌아요. 유동성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유동성을 뚫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주거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위한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 성장 동력 및 재무 건전성 강화입니다. 아까 제가 뭘 만든다 그랬죠? 제가 유동화 증권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증권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돈이 돌겠죠. 즉 주택금융공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잘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지 않게. 그래서 당연히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안쌤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전에 여기 가고 싶으셨다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좀 가기가 어려운 곳이 네.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인재상을 좀 원하나요? 제가 인재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인입니다. 창조인인데 무엇을 창조해야 되냐?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금융은 저는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정말 다른 상품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창의적으로 좀 사고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문인이죠. 아까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나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아무나 뽑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네. 어떤 금융에 있어서의 전문성 아마 준비하신 분들이 따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좀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회사 들어가셔서도 기업 들어가셔도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는 상품 개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화합인. 직장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사이긴 하지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익을 좀 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마인드를 좀 갖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살펴봤고요. 자, 신입 공고가 떴습니다. 네, 떴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같이 한번 채용 공고를 우리가 좀 보면서 네. 얘기를 할게요. 타이틀이 보니까 좀 재밌어요. 직무 능력 평가 기반의 신입 직원 채용 공고라고 해서 우리는 직무 능력만 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용 인원은 총 6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졸 수준이 58명이고요. 고졸 부분이 2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뽑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복 지원은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점 및 우대 사항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우대 사항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가. 우리가 공기업 우대 사항 하면 뭐 한국사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금융적인 부분만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채용 형태는 정규직 5급이고요. 2개월 동안 수습 기간 거친다고 합니다. 근무지는 본사와 전국 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급여가 공기업치고 높죠. 연봉이 4,100만 원 수준인데 성과급 제외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서류 접수 마감이 7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저희가 내일 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기소개서 작성법 시간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내일 방송까지 꼭 챙겨보시고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을 좀 선발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전형 구분을 통해서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대졸 수준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제일 많이 속하실 테니까. 그래서 경영 쪽이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13명, 11명, 2명, 4명 해서 일반 전형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재 합쳐서 47명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 전형의 보훈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당연히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선택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속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관련된 유튜브가 있어서 시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그 인사 담당자분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시간만 하시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왔다 갔다 출퇴근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교 전형인데요. 사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졸 전형보다 이쪽 고졸 전형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2명을 뽑습니다. 네. 2명을 뽑는데 이게 또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장 추천을 하진 각 학교당 1명밖에 추천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만 뽑힐 수 있는 거라 이쪽 싸움이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는 늘 이렇게 한 명 뽑는 거는 아니 네. 내가 10명 중에 한 명은 자신 있어도 네네. 한 명 중에 한 명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 박찬호 만만치 아나운서도 한 명 중에 한 명을 뚫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지원할 때 자격 네. 제한이 없을까요? 어떤가요? 공통 지원 자격으로 봤을 때는 학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 등의 제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전형은 상업 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020년 10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근무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입사 유예는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때 입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전형 절차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반적인 그 공기업 전형과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받고요. 서류 전형의 지원서 평가가 있는데 일반 전형 기준으로 40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총 30명이라고 그냥 친다라고 한다면 40배수면은 3, 4, 12에서 120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1200명만 지원할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서류 전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실 텐데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내일 하겠죠. 우리 방송에서. 네. 여기 자기소개서가 어마어마합니다. 분량이 야 이건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쓸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글자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이제 지원자들을 조금 떨어뜨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분들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확률이 높으니까 특히 그런 분들은 직무 역량 차원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기술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기, 여기 또 필기가 어렵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2.5배수로 뽑고 나머지는 면접 2번에 건강검진 신원조사한 다음에 선발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좀 힘들 거냐 필기 전형까지가 좀 힘들 겁니다. 네. 필기 전형에서 2.5배수로 뽑을 거니까 필기 전형까지만 열심히 달려가시면 1차 면접 1.5배수, 2차 면접 1배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인상을 좀 많이 보겠다는 거겠죠. 특별한 그런 뭐 특별히 어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필기 전형까지만 좀 가겠다는 전략으로 일단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만만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이 이 서류 전형에서 좀 실수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평가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도대체 무엇을 보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가급적이면은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두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무 능력만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식과 자격과 경험일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대출해 줄 수도 없을 거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없을 거고요. 집을 살 수는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경험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이 기업은 저는 이 공사는 지식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융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수업 들은 거, 프로젝트 하신 거, 특히나 주택 쪽에 있어서라고 한다면 부동산학과이신 분들과 전국의 경영학과이신 분들과 도시공학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 쪽과 금융 쪽에 내가 준비했던 지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잘 녹여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인재상 부합도, 조직문화 이해 등을 종합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나 우리 공사가 내놓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차이 이런 걸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품에 관련된 개수, 종류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시면 좋고요. 합격자 결정하는 것 보니까 득점 및 가점을 가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불성실하게 기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성실한 거는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글자 수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이걸 꼭 채워야 됩니까? 저는 가급적 80%까지는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시더라도 80%까지는 좀 채워서 제출하자. 나중에 그게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봤을 때 아니 우리 공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쓸 말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꾸역꾸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자소서 분량이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내일 방송이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공공기관 취업에서는 사실 1, 2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우대사항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대사항이 만점에 5%, 그다음에 만점에 3% 필기 전형에서 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속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 자격증을 보니까 회계사, KICPA, 그다음 세무사, 국내 변호사, 국내 보험 계리사, 노무사이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굳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꼭 오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떤 명목적인 것 같고요. 만점에 3%는 AICPA, CFA, FRM 등인데 실무 경력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격증만 갖고 계시면 되니까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필기 전형에서 우대사항 받으시면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밑에 사항이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 공사 우수 인턴이신 분들은 1, 2차 면접 전형에서 또 안타깝게 필기는 아닙니다. 면접까지 오셔야 돼요. 면접 전형에서 만점에 3% 가점을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쉽게 가산점 주지 않고 공평하게 채용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도로도 전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대사항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뽑는 직무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직인 선발 인원이 가장 네, 많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네,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네. 행정직의 대분류를 보니까 금융과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행정사무는 아니고요. 중분류는 금융입니다. 소분류를 보니까 개발, 분석, 운용 지원이 있고요. 세분류를 보니까 재밌죠. NCS 미개발 직무로서 상품 개발, 여신 심사, 유동화, 채권 관리 이런 직무가 있는데 뒷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쌤 여기 보니까 NCS 미개발 직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좀 너무 낯설어요. 네. 우리가 네, NCS 네. 문제를 맞습니다. 수요일마다 풀긴 하는데 그쵸. 미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 거죠? 글쎄요, 일단은 뭐 이분들께서 워낙에 현업에서 바쁘시기 때문에 개발하기에 아직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NCS로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기엔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직 미개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들어가서 개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쌤의 깜짝 소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직무로 이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네네. 어떤 업무를 좀 담당해서 맡게 되나요? 네,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택금융 상품 개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품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보증주택연금 등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 서현 씨한테 이 채권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채권들을 잘 운용해야 되니까 어떤 상품들을 잘 만들어야 잘 운용할 수 있을까의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야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고려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의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 업무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쪽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주택금융 쪽에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신심사 있습니다. 여신심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심사하려면 분석 툴이 필요하니까 여신 상담, 심사, 실행의 업무를 하기 위한 주택 시장 동향 분석, 재무제표 분석, 기업 경영 분석 등의 분석 툴 이런 것들을 아는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금융 유동화죠. 역시 경제지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이 유동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받으실 거고요. 또 실제 전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기 전까지 유동화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유튜브도 잘 돼 있고요. 블로그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유동화가 무엇인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권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조금 가슴이 조금 아프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추심을 하는 건 아닐 거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하는 이런 4가지 역할을 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만 좀 골라서 포커싱을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품 개발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상품을 받고 어떤 상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견해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서류 접수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근데 서류 전형 준비하는 분들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이 스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이 직무 능력 기술, 지원 동기, 인재상 부합도 등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첫 번째 직무 능력 기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작성해야 되는데 직무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식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체계적인 역량 개발이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보유 지식 등은 공사 업무에 활용 가능한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냥 일반적인 IBK 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셔갖고 주택금융 쪽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MBB라든지 MBS라든지 이런 유동화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분들의 평소의 서비스 경험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사 업무 이해. 예, 5번째죠. 요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는가? 특정 업무에 대한 관심 이유는 타당한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공사와 지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인가? 여러분들이 회사와의 지원 동기를 만들 때 굉장히 추상적인 지원 동기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점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쪽과 연계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서 내가 적어낼 수 있는 내용은 없을까라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금융공기업이 아니라 주택금융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인재상 4가지인가 3가지인가 있었잖아요. 3가지 있었죠.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이긴 하지만 주택금융 쪽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다 이 위주로 가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새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안쌤이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합격자로부터 어떤 꿀팁을 좀 가져오셨다고 해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합격하지 못해서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께서는 주택금융 쪽에 그다음에 부동산 분야 쪽에 있어서 항상 기사를 찾아보시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과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면접 때 평가자가 보고 질문을 좀 던지기 쉽게 작성을 해주셨다라고 하고요. 최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지향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공에 관련된 최신 뉴스도 이게 딱딱합니다. 재미가 없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이 좀 딱딱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게 파헤쳐 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와 있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믿으시고 자기소개서 힘들더라도 꼭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